사회보장 기여금의 역할을 보시면 이제 상관관계 보시면 우리나라가 뭐 사회보장 기여금을 중심으로 하는데 크게 뭐 2020년 기준으로 국민 부담률 대비 뭐 사회보장 기여금을 많이 걷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뭐 비율적으로 큰 문제 없이 걷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자영업 종사자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보면 우리나라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데 사실 이걸 뭐라고 뭐 관계가 있다 없다 여기 밑에 여기 있는 데는 빼는 게 좋고요. 여기는 이제 사회보장 기여금을 안 걷고 일반 재원으로 이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니까 아예 논외로 치고 보면 이 국가를 보면 뭐 상관관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 높은 데에서는 약간 예외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 대부분이 모여 있는 국가에서는 조금 이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을 때는 이렇게 조금 올려갈 수도 있는데 이 자영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사회보장 기여금의 GDP 대비 비중을 높여가기가 조금 어려워.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경제 구조라는 것이 그 기업과 법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라는 것이 대부분 나라를 보면 선진국들을 보면 뭐 한 8대2 정도 내지는 8.5대 1.5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뭐 수익 구조까지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런 국가들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나 조금 다른 국가들을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25%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높은 국가에 있고 여기는 그리스고 뭐 그렇습니다. 뭐 좀 이상한 국가들이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약간의 한계선상의 자영업자가 많다. 이제 수익을 많이 얻는 자영업자라기보다는 조금 한계선상의 자영업자가 많다. 우리나라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용 부분으로 이동하지 않고 많이 존재하는 국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소득세를 걷거나 사회보장 기여금을 걷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면세에 대한 요구 뭐 그런 것과 직결력으로 연결되고요.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제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유들이 사회보장 기여금의 가입, 회피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소득 파악을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소득 파악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큰 부담을 지우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사회보장 기여금 비중은 조금 낮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자영업자의 취업자 비중과 사회보장 기여금 비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없는 나라를 빼고 나면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 종사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비중 중 취업자 비중에 비해서 좀 낮다. 취업자 비중이 24.6%인데 뭐 기여금 비중 11.1%. 물론 이것이 뭐 소득이 낮아서 소득이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쨌든 뭐 소득 분포가 비슷하다고 보면 근데 사실 소득 분포를 보시면 그 종합소득자의 소득 분포는 평균은 뭐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훨씬 더 이제 이렇게 뭐라나 격차가 큰 분포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취업자 비중에 비해서 좀 낮다. 그래서 뭐 취업자 비중 20% 초과시 사실은 비례적 상관관계를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거나 소득 파악의 한계 문제에서 가능성이 높다. 소득 파악 문제로 이제 뭐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사실은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고요. 강제 가입을 감안하면 소득 파악 또는 뭐 집행의지 부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쪽 부분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걷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뭐 자세히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뭐 실무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소득세 면세점이 예를 들면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 이제 과세 당국 입장에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벌었던 500만 원을 벌었던 크게 중요하진 않죠. 다 중요한 것은 1,500만 원 이상을 벌었냐 이하를 벌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뭐 어떤 소득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뭐 고려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계 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획기적 개선이 어렵다.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종사자 비중이 많다는 것은 그만 영세 사업자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영세사업자라는 것은 한계소득자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소득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뭘 많이 걷기는, 거둘 수는 있지만 많이 걷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보장 기여금의 노동 수요 왜곡 정도는 이제 텍스 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가처분 소득 나누기 고용 비용, 즉 기업의 고용 비용 중에서 근로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몫의 비중입니다. 그것은 뭐 소득세나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빠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걸로 평가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텍스 웨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뭐 개인으로 보거나 4인 가구 가구주로 보거나 맞벌이 4인 가구로 보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여전히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뭐 개인 기준 23.6%고요. 물론 뭐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그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에 포함되면 퇴직금은 자기가 가져가니까 그건 빼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걸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받지만 이제 여기에 텍스 웨지에 포함되는데, 퇴직금은 일단 뭐 퇴직연금으로 우리가 되긴 했지만 자기가 결국 받을 수 있어서 큰 그거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이쪽 부분은 자기가 세금만 내면 아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14대 그래서 여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이제 우리가 조세 소득세라든지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의 비율이 23.6%.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기업의 고용 비용 내지는 기업의 고용 의사결정에서 수요를 디스커리지할 만큼의 높은 텍스 웨지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 조금 더 사회보장 기여금을 높여도 그것이 기업의 의사결정, 위치 의사결정을 왜곡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물론 텍스가 이것들을 결정하는 기업의 뭐 위치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올해 다른 과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외국인 기업이 만 몇천 개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업의 위치 의사 결정은 사실 고위 책임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 책임자인데 물었더니 답변이 10개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질문들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공장 설치 결정을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냐? 뭐 임금, 아니면 뭐 우리나라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우리나라를 뭐 동북아의 공급 기지, 아니면 산업 인티그레이션, 아니면 조세 부담,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조세를 넣어서 쭉 했는데, 사실 조세는 큰 그거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다른 부분 중에 낮지만 조세 부담도 어느 정도 한 3, 4 중간 정도, 여러 세 그룹으로 나누면 한 중간 정도의 요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에 할 것이냐, 한국에 할 것이냐, 뭐 중국에 할 것이냐, 뭐 어디 다른 뭐 인도네시아 할 것이냐, 심지어 우리나라 경쟁국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인도네시아라고 답한 그 경영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조세의 역할을 보면 이제 뭐 사회보장 기여금 보통세 목적세가 이제 조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사회보장 기여금 인상을 통해서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용성이 유리하고 노동 수지의 상대적 왜곡 정도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중기적으로는 조세 역할 강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근데 보통세를 통한 재원 지원은 재원 소요 대비 조달 부담이 높다. 아까도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지방 교부세가 20% 가까이 나가고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20%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을 걷으면 40 정도는 그냥 지방에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수입의 20% 가까이죠. 최근에 지방 소비세 20% 가까이를 또 지방 소비세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여서 걷으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100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140, 150을 걷어야 될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납세자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보장 목적의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목적의 목적세를 검토 가능하다. 납세자 수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측면에서도 역할을 가능하다. 다만 뭐
단점은 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있다. 근데 경직성이라는 것은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해서 통합해서 쓸 수 없다는 건데 우리가 복지 재정을 보면 계속적으로 부족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거는 적절히 우리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요. 해외 사례는 프랑스 CSG는 이제 일반 사회보장 기여금이라고 해서 이제 노동소득에 대해서 기여금으로 걷다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 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소득세 형태, 국세의 소득세 형태를 걷어가지고 각 제도별로 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사회보장 기여금에서 노동소득에서 뭐 다른 뭐 투자소득이라든지 무슨 뭐 실업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쫙 확대하면서 국세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과세 기반이 넓어진 거죠. 딱 근로소득에만 하는, 노동소득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부가가치세 인상은 조금 다른 건데 여기는 뭐 직접적으로 연계된 건 아니고요. 하드하게 이 돈은 이렇게 쓰겠다라고 연계된 건 아니고 그냥 저것을 올릴 때 아베가 이제 뭐 우리 적자 해소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기반의 사회보장 목적제를 뭐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복수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반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그런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 일반 재정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제도의 지출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사이즈 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총량제를 통해서 지출 증가 속도를 제약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노력도 해볼 수 있겠다. 자본소득 등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근데 추가 재원 규모와 과세 가능성 측면에서 조금 여리가 있다. 이미 이제 자본소득지 일정 부분 이자 배당소득 건강보험에 일정 부분 2천만 원 넘으면 우리가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여기서 중기적으로 그걸 뭐 검토하는 건 뭐 큰 뭐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별 보험의 책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세의 역할을 중요하다. 이게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개별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거고요. 스스로 그 전문성에 기반해서 현재 어떤 지출의 자치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처럼 재정에 대한 책임성도 같이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바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드린 프랑스 CSG인데요. 그 요일을 보면 뭐 가족 수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과하고 건강보험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업급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보장 기여금이라는 것으로 하다가 이제 조세로 하면서 조금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실업급여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뭐 사행소득 뭐 여기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뭐 이런 것까지 다 부과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업보험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다시 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들은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먼저냐인데요. 일정 수준의 이제 급여 수준도 상당히 이제 영향이 있죠. 급여의 수준을 상당 수준 이제 이전 소득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된다고 보면 그러한 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낮으면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특징인데요. 뭐 수용성, 뭐 충분성, 뭐 이런 건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재원 조달 수단별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회보장 기여금은 장점은 납세자 수용성이 높고 기존과 유사한 조달 방식이라서 크게 뭐 어려운 점이 없다.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사회보장 제도별 불균형 성장 가능성이 있다.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제도는 빨리 필요성이 늦은 분야는 늦어지는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지출이 다른 뭐 장기요양보험 뭐 이런 지출보다 너무 빨리 성장해가지고 얘가 소위 말하는 그 재정 여력을 많이 차지해 버리면 그 다음 제도가 성장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든 제도가 균등하게 우리가 성장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각자의 그 제도의 탄생이라든지 뭐 필요성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불균등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이 단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노동소득 과세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 우려가 장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국세를 하면 보통세를 하면 유연한 재정 운용, 사회보장 제도의 균형 성장 유도할 수 있고 다양한 과세 대상 활용을 가능하지만
결국은 뭐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뭐 소세 올린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쓰일지 국민들은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성이 좀 낮고 필요 재원보다 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까지 같이 걷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목적세 복수제도 대상의 목적세를 보면 요거는 이제 복수제도를 대상하면 상대적으로 뭐 얘보다는 못하지만 얘보다는 개별 제도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연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다양한 과세 대상 역시 활용 가능하다. 납세자 수용성도 일반 보통세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어디 우리 사회보장에 쓰겠다라고 조금 더 구체화해주기 때문에 물론 뭐 보통세보다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수제도 대상의 큰 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가 단점 하나 더 안 쓴 것은 사실은 제도별로 어떤 제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배분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랑스도 이렇게 제도별로 이미 딱 나눠놨습니다. 이걸 종합으로 걷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별로 다 요일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리고 균형 성장 뭐 이런 측면에서 쉽지는 않은 과제다 그렇게 그럼 봤습니다. 목적세는 지방 지원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지금 아까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보셨을 때 우리 국세 수입 증가율보다 그 지방 이전 재원 지출 증가율이 낮았잖아요. 0.1%가 0.2%포인트 낮은 게 결국 그 목적세 부분이 빠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결론은 뭐 다 말씀드렸는데요. 복지재정 부담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현 제도 하에서 추가적인 제도 확대나 도입 시에는 조달 부담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복지제도의 축소개혁이 어렵다면 어떤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사회보장 기여금을 확대하고 중기적으로는 사회보장 목적세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 재원의 역할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회보장 목적세가 됐든 그냥 일반 재원의 증세가 됐든 필요한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그런 거고요. 사회보장 목적세는 납세자 수용성이나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등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기여금보다는 그것은 재정 지원과 연계해서 균형 성장 제도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세목인 부가가치세 기반의 사회보장 목적세를 조금 논의를 올려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